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관우가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관우가 왜 그 타이밍에 양양을 공격했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번성에 대한 공격은 유비가 명령을 해서 공격을 했다기보다는 관우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형주에 관우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한중으로 들어갔죠. 익주를 점령했고요. 그리고 한중까지 점령을 해서 유비가 왕이 됩니다. 자신은 그 익주와 한중을 점령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단지 형주를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자신의 입지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비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 짝사랑, 일방적인 짝사랑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유비가 자신의 눈에서 벗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 그런 것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주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자신이 형주에 남아서 형주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유비에게 큰 힘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한 그런 실수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주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동호와 거래 대상으로 변질이 됩니다. 강남 3군을 돌려주라고 한 것이 그 좋은 예죠. 그리고 양주를 공격해 차지하면 형주를 완전히 동호에 돌려준다는 약속이 공공연히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주는 한중의 북쪽이죠. 원래 마초가 주둔했던 그런 땅입니다. 장안의 서쪽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죠. 동탁과 마초의 근거지였던. 그러니까 제갈량의 말은 형주의 관우를 양주에 배치한다고 했지만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양주를 빼앗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침 그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한중을 공격하는 유비를 막으려고 조조가 출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손권은 서주로 진출하는 교두보인 합비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조는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중에 대한 공격, 조조가 친정을 나갔죠. 합비, 형주를 거치지 않고 북상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루트가 바로 이 합비입니다. 그래서 관우는 서둘러 은밀히 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의외로 쉽게 한중을 철수해버립니다. 한중을 그냥 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한중의 공방전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한중의 지형이 만만한 지형이 아니라 수비하는 쪽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요. 이미 한중을 유비가 차지했다면 굉장히 장기전으로 전쟁을 끌고 갈 거라고 관우는 생각을 했겠죠. 그것은 정말 의외의 상황이었습니다. 관우는 조조가 훨씬 더 한중에 묶여 있을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합비를 공격하던 송권도 합비가 만만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군사를 철수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 조조와 잠정적인 동맹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비는 매일 전해져 오는 승전보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공격을 시작해서 양양까지 점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강을 건너 번성까지, 번성의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번성만 점령한다면은 원래 유표가 가지고 있던 형주의 모든 강역을 다 차지하는 게 되잖아요. 유비는 그런 관우를 철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관우가 몰락할 줄은 유비의 진영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몰락해버린 거거든요.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제갈량이 천기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우의 구원 요청이 들어온 그때는 이미 관우의 목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유비도 마음이 아팠지만 새롭게 차지한 한중과 서천을 비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정을 추구해야 할 시기에 자신의 한팔과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거점을 잃은 거예요. 형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남군입니다. 형주는 조조, 유비, 송권 모두에게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처음 남군을 유비가 얻었을 때 익주는 유장과 장로가 반분을 하고 있었고 세 사람 모두 익주를 노리고 있었어요. 특히 북방을 차지한 조조보다 송권에게, 유비에게 그 땅은 세력을 넓히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송권이 익주의 성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남군의 이릉을 통하는 길이었어요. 한중을 통하는 길도 있지만 그것은 이미 조조가 차지한 그런 땅이었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익주를 차지한 유비에게도 남군은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이미 제갈량이 유비가 자신을 초빙하러 왔을 때 밝힌 융중대책에서 그 중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원에 변고가 생기면 형주에서 완성을 지나 낙양을 노리고 유비는 진천을 넘어 장안을 통해 낙양으로 진군한다는 큰 전략의 한 축이었어요. 익주에서 중원으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 그게 바로 남군이었습니다. 동맹을 잃더라도 언젠간 싸워서 꼭 차지해야 할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 중요성이 다시 한 번의 전쟁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뒤에 있을 이릉대전입니다. 남군의 중요성은 바로 그거예요. 유비에게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한중에서 나올 수 있는, 익주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는 장안으로 나가는 길이죠. 굉장히 좁은 계곡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릉을 통하는 그런 길이에요. 남쪽을 송권에게 뺏겼다는 것은 이제 나갈 길은 북쪽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조조가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도 모두 결과를 알다시피 제갈량이 7번 정벌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 철옹성이 북쪽에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관우를 죽이고 형주를 차지한 송권에게 장소가 말합니다. 관우를 죽였으니 이것은 유비의 큰 원한을 살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은 딱 하나, 관우의 목을 조조에게 바치고 표문을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소의 계책은 간단한 것이었어요. 황명으로 조조가 관우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송권은 할 수 없이 황명이기 때문에 관우를 죽인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책임은 조조에게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비가 조조에게 원한을 가지고 두 세력이 싸운다면 동호에게는 어부지리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우의 목이 당도하자 사마이가 조조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송권이 유비와 우리를 싸우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조조도 짐작한 바가 있어 웃기만 했습니다. 사마이가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관우를 후하게 장사 지내고 우리에게 딴 뜻이 없음을 알리면 될 것입니다. 조조는 사마이에게 관우의 장례를 주관하게 하고 관우를 형왕에 봉했습니다. 형왕, 형주의 왕으로 봉한 거예요. 유비는 관우의 죽음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복수를 하겠다면서 군사를 일으키려 했지만 대신들이 모두 말려 일단은 참고 국상을 선포해 관우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군사를 일으킬 수 없는 여건이기도 했어요. 새롭게 한주광이 된 유비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은 토착 세력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익주의 토박이들이죠. 유장이 오기 전에, 유언이 오기 전에 대대로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던 토호 세력들, 그들과 계속 친분을 유지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법정의 건의에 따라 오이의 누이와 결혼한 것도 정략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유장의 아들 유모와 결혼했다가 유모가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된 여자였습니다. 유언과 형식적으로 형제의 예를 행한 유비에게 오씨는 며느리였지만 그런 예의조차 차리지 못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 관우를 위해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한편 조조는 중병에 걸립니다. 지병인 두통이 심해진 거예요. 조조는 편두통을 심하게 앓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죽음을 직감한 조조는 중신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외적을 모두 물리치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것이 나의 한이다. 그들은 효웅의 자질이 있어 끝없이 우리나라를 넘볼 것이니 그대들은 부디 내 후계자 비를 잘 보필하여 나라를 지켜주시오.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따른 첩들에게는 동작대에 계속 기거하게 해줄 것을 명하고 첩들에게도 살림살이를 줄이고 스스로 길사물에 생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혼란한 시기이니 예법에 온전히 따를 수 없다. 내 장례가 끝나는 대로 바로 상복을 벗어라. 나의 시신은 늘 입는 평상복으로 싸고 금은보화를 무덤에 넣지 마라. 마지막 유언을 남긴 조조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관우의 수급을 받아본 직후 숨을 거두어 민간에는 관운장의 홀령이 조조를 죽였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때 조조의 나이 66세로 220년 1월 23일의 일이었습니다. 관우가 죽고 바로 조조가 죽었어요. 고우영의 만화삼국지 보면 이제 관우의 홀령이 막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조조를 막 괴롭혀요. 그래서 편두통이 더 심해져서 화타가 와서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치료를 하지 못하고 조조가 죽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후계 구도 때문에 사실은 최염이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전 시간에 최염이라는 자가 죽었다고 그랬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조조가 후계자를 택한 걸 보고 대신들이 가서 최염한테 물었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했더니 최염이 마마후후, 중국말로 그런 그냥 괜찮을 따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조의 심기를 거스렸다. 이런 말도 있고요. 조조가 원하는 후계자와 다른 후계자를 지지하고 있었다. 하여간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번외편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조조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큰아들 조왕은 장수에게 죽었죠. 조조와 장수 토벌을 갖다가 조조에게 말을 주고 죽었죠. 그리고 후계를 이을 만한 아들은 셋이 있었습니다. 조비, 조창, 조식. 그 중에 조창은 어려서부터 장수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한중에서 싸우고 있을 때 저쪽 요동을 정벌하다 나타났었죠.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장수의 기질이 풍부한 아들이
둘째 아들 조창입니다. 조조도 조창을 그렇게 키웠어요. 이미 후계자의 대열에서 제외를 했다는 말이고, 조창도 후계에 끼고 싶은 마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혼란한 난세를 평정한 자신의 시대라면 조창이 어울릴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싸워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이거든요. 언젠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관도대전 원소와 조조의 싸움이 끝나고 나서는 조조의 세력이 7, 손권이 2, 유비가 1,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익주를 유비가 차지했다고 쳐도 그 정도 세력 분포예요. 이미 중원은 다 조조의 것이었고요. 양자강 이남에 있는 강동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협곡을 따라 공격해야 하는 분지 속에 한중도, 익주도 조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원을 조조는 이미 다 평정을 한 거거든요. 거긴 나올 수도 없어요. 유비가 있는 곳은 이미 나올 수도 없습니다. 송건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조조는 안정기라고 판단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천하를 평정할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는 말처럼 조창은 그저 대장군의 제목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비와 조식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죽고 현재 큰아들 조비, 그리고 셋째 조식이 남아 있었죠. 둘 다 충분한 인재였습니다. 거기에 조조의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양수가 그 과정에 끼어드는 겁니다. 조식에게 후계자 수업을 시킨 거예요. 똑똑하고 영특하기로는 조식이 조비를 능가했습니다. 그러나 편법이었어요. 어떤 식이었냐면은 조조가 후계자를 선택할 걸 알고 조식에게 쪽집게 과외를 시킵니다. 조조가 뭘 물어볼 것 같아? 그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조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게 양수였잖아요. 그래서 계륵이라는 말로 양수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할 정도로 양수는 조조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식의 대답이 너무 훌륭해서 조조의 마음이 조식에게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알았죠. 아, 이게 양수의 계략이구나. 조조는 그렇게 양수가 권력에 끼어드는 것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왜? 만약에 조식이 자신의 후계자가 된다면 가장 큰 권한을 누가 가지겠어요? 그죠? 양수가 가지겠죠. 그러니까 양수는 또 그 세력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태희 양표의 아들이었어요. 공용, 최염, 양표 등은 기존 사림, 문벌이라고 그랬죠. 조조는 문벌 타파하는 것을 가장 핵심으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수격에 해당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양수를 죽인 것은 공용과 최염을 죽인 근본 원인과 같았습니다. 다만 드러난 이유만 제각각이었던 거죠. 공용을 죽인 건 불효를 했다. 그렇죠. 최염도 역시 이 후계 구도에서 죽죠. 양수 역시 후계 구도에서 입을 잘못 눌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사실 조조도 조식을 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조의 마음을 돌린 것은 다름 아닌 가후였습니다. 조조는 가후를 가장 신임했어요. 그가 욕심이 없었거든요. 다른 관리들에 비해서. 그리고 사석에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조조가 가후에게 물어봤어요. 나를 위해 말해보시오. 누구를 후계자로 삼는 게 좋겠어?
가오는 대답하지 않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조가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후계자로 삼는 것이 좋겠어? 경의 고견을 듣고 싶소. 조조는 잠옷 간곡하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조가 목소리를 높여서 가오를 불렀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오? 가오가 딴 생각을 하느라고 못 들었다는 듯 깜짝 놀라며 한마디 합니다. 원소와 유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긴 거죠. 원소는 왜 망했죠? 큰아들 대신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막내 아들에게 후계를 물려줬죠. 유표가 왜 그렇게 몰라 그랬죠? 큰아들 유기에게 제대로 후계를 전하지 못하고 작은아들 유종을 선택해서 형주가 멸망을 하게 되죠. 가오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합니다. 조조는 그 한마디에 마음을 결정하고 조비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아주 빼어난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면 장자를 승계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을 가오가 간접적으로 확신을 시켜준 거죠. 조조가 죽은 그해 2월 16일에 조비는 위왕이 되었습니다. 조창은 장례식에 참여해서 스스로 병부를 조비에게 반납을 합니다. 병부라는 것은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이죠. 자신에게 사심이 없음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병부를 조비에게 반납을 했어요. 조비는 조창을 얼릉 후에 임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연호를 연강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장례식에 오지 않은 조식과 조응을 부릅니다. 셋째와 넷째예요. 조응은 겁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조식은 임치라는 곳에서 매일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조비는 허저를 파견해서 조식을 압송하게 합니다. 평소 조식을 아끼던 모친 변씨가 조비를 찾아와 조식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조비도 형제를 죽일 수는 없어서 조식에게 과제를 내 살 길을 주었습니다. 조식이 시를 잘 지어요. 그래서 조비는 시제를 주고 7걸음을 걷는 동안에 시를 짓는 과제를 냈습니다. 마침 편전에는 2마리 소가 흙담 옆에서 싸우다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져 죽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조비는 그 그림을 보고 말합니다. 소, 흙, 담, 우물 이라는 글자를 쓰지 말고 이 그림을 설명해 보아라. 조식은 2걸음 걷더니 시를 읊었어요. 2 고기가 길을 가네. 머리에 뼈가 솟았네. 우뚝 솟은 사나래에 만나 서로 힘을 겨루네. 둘 다 이길 수 없으니 한 고기가 토굴에 누웠네. 힘이 모자람이 아니라 힘을 다하지 않아서 일세. 조비와 신하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이 뜻은 2마리가 싸우는데 한 마리가 져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모자라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할 수 없어서 참아. 그러니까 조비를 상대로 동생인 내가 힘을 다해 싸울 수 없어서 그냥 나 스스로 눕는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조비가 다시 시제를 냅니다. 너와 나는 형제다. 그러나 형제라는 말을 쓰지 말고 우리 사이를 읊어보거라. 유명한 시가 나와요. 콩깍지를 태워 콩을 삶는다. 콩은 소단에서 울고 있구나.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너무 급하게 다리는구나. 조식은 시를 짓고 바닥에 엎드려 슬피 울었습니다. 조비도 형제간에 싸우는 것이 슬퍼 조식을 안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살려주고 대신 자규의 등급을 한 등급 깎아 안향으로 봉했습니다. 조조의 죽음과 조비의 등극은 한중왕 유비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유비도 서서히 세력이 안정되어 슬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관우를 돕지 않았던 상용의 유봉, 맹달에게 보복을 먼저 준비를 합니다. 관우가 이 유봉, 맹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배신을 해버려요. 그래서 관우가 더 급작스럽게 무너진 거거든요. 유봉은 유비가 한중을 점령할 당시 면수를 따라 중원으로 전진해서 맹달과 함께 상용을 점령하는 공을 세웠죠. 상용은 수로로 형주를 갈 수 있는, 익주에서 형주를 갈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유봉이 관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돕지 않아서 유비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들에게도 사정이 있었어요. 그때가 막 상용을 점령한 시기였거든요. 군사를 빼낸다면 상용을 버려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에게도 관우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양아들 유봉은 아직 유비를 따르고 있어서 맹달의 군대를 빼앗고 서로 반목하니까 맹달은 측근 인사를 거느리고 유비에게 사직서를 올린 다음 조비에게 투항을 합니다. 조비는 맹달에게 방능, 서성, 상용 세 곳을 합쳐 신성군이라는 행정구역을 만들고 태수를 맡겼고요. 하우상 서왕을 보내 같이 유봉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맹달은 공격에 앞서 유봉에게 편지를 씁니다. 위나라에 투항할 것을 간곡히 권했어요. 유비의 양자인 유봉은 친자인 유선의 후계 계승에 부담이 된다며 신생과 중의의 일을 설명하며 유비와 인연을 끊으라는 간곡한 내용이었지만 유봉은 서신을 찢어버리고 투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맹달의 공격을 받아 패하고 성도로 돌아왔습니다. 유비는 관우를 구원하지 않은 유봉을 꾸짖었어요. 하지만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갈량이 용맹하고 품성이 강직해 유비의 사후에 유선이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유비에게 고합니다. 유비는 결국 유봉에게 자살을 명해요. 유봉은 죽으면서 맹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유비도 맹달이 투항을 권했지만 유봉이 거절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유봉을 죽인 것을 후회를 합니다. 이제 삼국지 1세대 인물이 하나 둘씩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